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요즘 이러한 전쟁 리스크 때문에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 투자자들의 마음이 출렁이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 와중에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아서 뒷심을 낼 수 있는 여유분이 후반에 가면 있을 수 있을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인 브리핑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와중에 조용한 수급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의미 있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것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장비 기업 이 있거든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인데 SK하이닉스와 함께 장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 이제 차세대 D램 그리고 HBM 그쪽의 선두 기술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1위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준비 뭐냐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에픽 센터라고 해서 올해 개소 예정인데요. 이 규모가 좀 세거든요. 7조 원 규모입니다. 거대 규모인데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연구 개발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반도체 공정이나 반도체 장비 쪽 연구 협력해서 개발해서 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센터 창립 멤버로 이제 SK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립 파트너라고 해야겠죠. 앞으로는 신소재 탐색이나 복합 공정 그리고 향후 HBM 관련해서 첨단 패키징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런 에픽 센터에서 SK하이닉스는 밝혔죠. 차세대 AI 메모리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전에 삼성전자는 먼저 의사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3강 기업이 모두 에픽센터에 결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또 향후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갈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이러한 소식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 1%대 SK하이닉스는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 삼성전자 어제 머니코드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후속으로 이제 호재가 나올 것이다라는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각 소식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 규모로 보면 한 15조 6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주 환원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를 처리 계획, 공시 의무화 기준 이런 부분에 좀 강화가 됐는데 그에 따른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2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주식을 소각했다. 이제 이런 분석 같은 경우에는 IBK 투자증권의 그런 리포트를 좀 따왔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BK 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29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SK하이닉스 뭐 대부분 좋은 거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보실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다올 투자증권이 29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현대차 증권에서 25만 8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좀 떨어뜨렸더라고요. 보니까 이전 목표 주가를 보니까 25만 8,500원이었거든요. 한 500원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리포트의 내용을 보니까 뭐 나쁜 내용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제 좋은 호재들이 있고 AI 에이전틱 시대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이란 전쟁 관련해서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대외 불확실성으로 생긴 원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기업 단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그널이 일단 나오기는 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소식과 그리고 리포트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수급 부분에서 긍정적인 좀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의 주가에서 8에서 9%대 뛰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실적 이슈였고요.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골자만 좀 말씀드리면 실적 중에서도 대부분의 항목이 서프라이즈, 시장 예상치, 전망치를 웃도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클라우드 부분이 전사 실적을 좀 견인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다음 분기의 실적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전망치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경영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고점에서 절반 수준으로 고꾸라지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AI 투자 인프라에 대한 우려감, 경쟁 치열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AI 대형 계약에도 추가 자금 조달은 불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해서 그나마 시간의 주가 상승에 대한 요인을 조금 더 더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나 분석 보셔야 되는데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240달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클에 대해서 장기 성장 추세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뜻을 밝혔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조선주가 그래도 큰 폭으로 뛰어 올라서 시장을 좀 리딩하는 그런 견인 힘 이런 부분을 좀 느끼거든요. CLSA가 K조선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폭 올려잡은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탑픽은 HD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61만 3천 원에서 대폭 올려잡은 목표 주가 상단이 보면은 84만 7천 원입니다. 고부가 선박 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을 당연히 끌어올릴 거고요. 향후 2년간 마진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CLSA의 탑픽 K조선사는 HD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또 대폭 올려잡은 게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목표 주가가 기존 37만 1천 원에서 59만 2천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여기는 자회사 쪽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잘해주다 보니까 배당 매력, 그가 뭐 현금 매력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주주 환원 확대, 이익 성장에 대한 매력 이런 부분을 제가 함께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삼성중공업도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2만 3,900원에서 3만 7천 원을 올려잡았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공장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FLNG 시장 지배력에 대한 견고한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오션은 목표 주가를 올리지는 않았고요. 16만 7천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미국 해군 관련해서 함정, 배 건조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오션이긴 합니다. 그런데 밸류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지는 않았네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목표 주가 대폭 상향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K조선사 매력도 이런 부분도 평가가 됐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CLSA는 어떤 관점에서 K조선사를 분석했냐 이걸 보니까 정책, 방산, 상업적인 부분 이게 동시에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마스가 특별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이런 부분이 속도가 뭐 가파르게 좀 붙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고요. 2분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2분기를 주목을 해야 되냐면 캐나다 잠수함 이슈도 있고 그리고 미국은 차세대 물류함, 사업권 이런 부분에서 낙찰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LNG선 신조선가도 올라가는 바. 밸류가 또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좀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가는 올라가는데 밸류 매력 이런 부분 저평가 매력 그동안 좀 오른 데 따른 주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룸에 대한 매력은 생겼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기존과 좀 달라진 시선의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을 언급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중국 조선소 슬롯이 포화되면서 우리가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주 물량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는지 그런 기회 요인까지 있다고 하니까 잘 보시고요. 앞서 탑픽 먼저 언급해드렸으니까 이런 서사,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K조선사 많이 뛰고 있는데 CLSA의 그런 분석 리포트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0시 1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국제유가가 90달러 밑에서 움직이면서 조금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영향을 받아서 오늘 코스피가 이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5,700선 회복까지 성공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빨간불 켠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측에서 지금 원유 운반선 호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백악관 쪽에서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조금 미국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의견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그래도 유가 자체적으로 83달러 선에서 WTI가 마무리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 안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도 3.48%가량 오르면서 오늘 AI 밸류체인,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갑니다. 특히나 오늘 전력기기 3사도 일제히 올라주는데요.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오름폭 조금씩 키우면서 3%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 단에서도 네이버가 3% 넘게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 좋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16일부터 19일까지 GTC 2026이 개최됩니다. 여기서 이제 베라루빈에 이은 다음 차세대 GPU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 파인만 GPU가 공개가 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일단 오늘 관련된 반도체인 단이 전반적으로 받아가고 있고요. 앞서서 미국 시장에서 간밤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을 받아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갑니다. 또 오늘 특징적인 업종이요. 조선 업종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오션이 10.85%가량 급등하면서 두 자릿수 급등세 가져가고요. HD 현대중공업도 3%가량 상승, HD 한국조선해양도 6% 가까이 올라줍니다. 삼성중공업도 5.21%가량 오르면서 오늘 조선 3사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조선 3사 내일 처리 예정이 되어 있는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스가 협력 기대감이 강하게 붙고 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 선박을 인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스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지금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은 CLSA에서 탑픽으로 선정을 한 만큼 오늘 주가 모멘텀 함께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까지 5% 넘게 오르면서 오늘 조선주가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이 붙고 있고요. 금융업종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지금 증권업종이 시장 안에서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주사단도 좋죠. 어제 SK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조 원가량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고요. 전체 지분의 20% 가까이를 소각하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5.7%가량 오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KCC도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과 함께 이렇게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는 이러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지주사단으로 조금 더 앞으로 조금 이 증권업종이라든지 지주사단이라든지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 안에서 오늘 좀 상승세가 강하게 붙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미래셋증권은 이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무려 11.76%가량 강한 상승 달력 붙고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X 관련돼서 아주 IB투자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와 함께 또 지금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영향까지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13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고 일평균 거래대금이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변동성은 심화되고 있지만 거래 대금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 붙고 있는 종목 미래에셋증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일제히 좋은데요. 오늘 S-OIL이라든지 한화시스템 같은 그간 중동 리스크 수혜주로 부각받았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국제유가가 좀 빠르게 빠지면서 S-OIL이 5%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데요. 현대 오토에버도 6% 넘게 오르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각각 3%에서 4%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7%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이 원전 관련돼서 현대건설도 1.3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한전도 지금 4% 넘게 오르면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는 0.2%가량 하락 중인데요. 어제 급등했던 만큼 오늘 조금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금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주면서 전반적인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름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죠. 다만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많고요.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좀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노공업도 1.76%가량 하락하고 있고 PSK홀딩스 같은 종목은 6%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하락폭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상황 1.3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ISC도 3.39%가량 빠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의 상승 탄력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이 외에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어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을 했는데 여기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편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기대감 모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양산에 돌입하고 내후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도 양산에 돌입하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로보티지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4% 넘게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64%가량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PG도 5%가량 오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가량 오름세 유지 중입니다. 특히나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가 5% 넘게 오르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트와이스 등의 실적 성장세가 북미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올해도 이러한 실적 성장세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JYP 엔터테인먼트 5% 가까운 강세 탄력 장 초반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에서 낙폭이 확대되는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하락세, HLB도 0.6%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 넘게 오르면서 전장 대비해서 무려 173포인트가량 올려내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도 올랐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70포인트 넘게 올려내면서 5,7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5,70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고요. 지금 중동 전쟁 리스크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2% 넘게 오르면서 1,16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200이 3% 넘게 오르면서 848포인트 지나갑니다. 지금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원전 그리고 반도체 같은 시총 대형주 단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데요.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연기금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4,500억가량 사들이면서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1조 원 넘게 들어왔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조금 1,800억가량 팔면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도 2,400억가량 순매도 중인데요.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데 기관이 오늘 양시장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1,000억가량 코스닥 시장 팔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6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6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정부 정책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이를 따르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더 그러한 흐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SK입니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DS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기존에는 45만 원이었는데 이걸 이제 63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직원에게 보상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소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꽤 규모가 큽니다. 거의 5조 가까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4조 8,34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규모이면은 사실 AI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섹터 이런 부분에서 초대형 M&A 가능한 자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빚 같은 거 8조 원대 순차익금을 갚을 수 있는 규모일 수도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주주 환원 방법을 썼다라는 데에서 의미를 좀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동안 2년 동안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무 관련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순차입금을 2조 원 감소시켰거든요.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텃밭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SK 실트론 같이 매각 관련 이슈 이런 데서 추가적인 자금 확보도 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주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보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작년 배당성이 한 28% 내외로 전망이 되면서 전년 대비 10% 배당 증가했으니 SK 주주분들은 이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진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연구개발 이런 부분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SK니까 당연히 SK스퀘어 그동안 주가 가치가, 기업 가치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23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절반만 할인하더라도 12조 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장 자회사이죠. SK 팜테코 1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생산을 좀 본격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 1회 주사제에서 월 2회로 투약하는 부분, 훨씬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제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주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배경 하에서 또 목표 주가 뛰는 흐름들이 오늘 DS투자증권에서 있었다는 점, 그래서 오늘도 상승세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 흐름들 이어가고 목표 주가 대폭 올린 만큼 금까지 뛸 수 있을지 여유분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SK바이오팜은 약간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모건스탠리에서는 역시나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낮게 보더라고요. 그 이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제논 파마슈티컬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이런 부분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경쟁 약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논에서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제투 칼러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 그리고 후보물질이겠죠. 아제투 칼러 이렇게 비교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이번에 제논에서 이제 경쟁사의 경쟁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교 분석한 거, 그러니까 발작 빈도 감소 환자 비율이나 주요 부작용, 치료 중단율 있는데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효능이 좀 비슷하다라고 모건스탠리에서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차별화된 경쟁력, 아제투 칼러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복용 방식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에는 좀 주가를 훼손시킬 만한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이 원인이라는 점을 좀 밝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제논은 이런 약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니 이제 3분기에 미국 FDA의 신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기업에서 임상시험 결과가 하반기에 발표 예정이라서 SK바이오팜 주가 상승에 브레이크를 걸릴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68,000원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중 축소 유지, 현재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목표 주가일 수가 있는데 이게 2023년 모건 스탠리에서 8월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을 지금 견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말인즉슨 현재 주가 대비 32%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표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낸 수준인데 좀 보시고요.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국내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참고 자료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유럽 쪽에서 이제 중국을 좀 막고자 하는 채찍을 드는데 골자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웃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피력한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얘기를 했을 때 EU가 좀 강력한 규제를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 쪽은 당근을 썼잖아요. 근데 유럽은 규제를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EU에서 IAA라고 산업가속화법입니다. 법안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럽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고 유럽 내에 생산하려고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좀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전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목표이고 제조업 비중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비슷하게 이제 유럽이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거를 유럽 내부적으로 좀 높이겠다, 20%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여기에서 사업을 하려면 유럽 내에서 생산을 하라. 그걸 이제 의무화하는 조항, 그게 초안이 이제 발표됐다라는 거고요. 핵심 부품이나 이제 소재 최소 3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3가지부터. 그런데 이게 5가지로 2030년도에는 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이게 초안이기 때문에 뭐 EU 의회 이사회 승인 절차는 남아 있어서 이 범위라고 규제의 범위나 시행 시기나 이게 일정 부분 조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유리하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자국 내에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우리 내에서 어쨌든 생산망을 구축하고 사업하라라고 하는데 그게 왜 K배터리의 수혜냐라고 봤더니 우리나라는 이미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생산 고용 기반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EU와 포괄 FDA 파트너십을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방향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기업들이 유럽 가서 배터리 사업할 때는 미 진입 장벽이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배터리 셀 3사는 유럽의 그 생산 거점이 좀 마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LG 엔솔, 삼성 SDI 그리고 SK 온 되겠습니다. LG 엔솔은 폴란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S 전환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양 사이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정된다면 증설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 SDI는 헝가리입니다. 추가 증설 검토하는 이슈 좀 비슷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SKO는 헝가리 역시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좀 눈여겨볼 곳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머니코드에서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중에서 유럽에 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유럽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점수를 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캐파, 이게 설비 투자 부분의 생산 능력 약 1만 톤 수준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노란색 쪽으로 이제 표시된 게 상장된 기업이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매력도 K배터리 반사 수익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중국 배제가 되면 우리나라 이쪽으로 또 사업을 착실하게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탐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슬슬 작년 4분기부터 분위기가 좀 풀리면서 올해 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외국인 매출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이런 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월과 2월 보더라도 기존점 성장률이 10%대 중반대, 특히 2월만 보더라도 20% 이상 성장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빠르게 내수가 회복이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예전에 지금 일본이 좀 밀리면서 우리나라가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보는 거고요. 외국인 매출 비중 약 5%에서 24년도 한 5월 정도 일본이 최대 이게 15% 외국인 매출 비중 갔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본 계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를 좀 강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백화점 보면은 명품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백화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일본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백화점 외국인 매출 명품 비중이 약 70%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명품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조가 약간 다른 게 우리나라 백화점을 보시면 샵인샵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안에 명품관이 있죠. 그리고 명품관에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일본은 다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숍이 아니라 로드샵으로 바깥에 나가 있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집중되기 좀 어려운 구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요가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일본과 다르게 여기서 우리가 매출 성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외국인 매출 비중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이미 포착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 3월 이후 성수기 진입하면서 한일령의 효과도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일본 백화점 주를 봐도 외국인 매출 증가가 뛰었을 때 주가가 뛰는 흐름들이 있다고 했고 그게 24년도에 톡톡히 한 예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거센 와중에서도 백화점 주 관련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거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 아이디어로 봤을 때 탑핑을 롯데쇼핑이라고 봤고 백화점 주 중에서도 명동과 부산 내 노출된 백화점이 유리하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수 있을지 백화점주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략까지 세워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 5,700까지는 좀 되찾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거래요에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딱 중반이죠. 어떻게 또 주 후반을 봐야 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승세는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되찾고는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시장이 불확실하긴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쟁이 끝났다, 이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처음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고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 전쟁이 100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때 움직일 때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거기가 곡창지대다 보니까 식량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중동 문제는 왜 지금 좀 더 이렇게 곤두세우고 있느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가장 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유가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그저
지금 뭐 지뢰를 뭐 박는다, 못 가게 한다, 그죠? 뭘 막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만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이 전쟁은 중동 전쟁은 언제나 뭐 이 중동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면은 어제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 가장 시장에서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코스닥 종목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2차전지, 에코프로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요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대에 살짝 부딪혀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하는 요런 어떤 흐름인데 요런 부분들을 강하게 뚫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심이 어떠냐면은 살짝 이렇게 좀 수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면 어제 뭐 대한강통신 상한가 치고 오늘 또 상한가 치고 그죠?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좀 수급이 형성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조금 이렇게 주도하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뭐 풀베팅하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중기 투자로 뭐 가져가거나 이런 거에는 또 살짝 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당연한데 사실 지금 저 자리는 그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물 밑에서 그죠?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보글보글 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보면은 방산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벌떡벌떡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이게 수면 아래에 있지 완전히 해결이 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유가 관련한 종목이든 뭐 비료 관련한 종목이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살짝 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개인들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제 기관들이 좀 받쳐주고는 있는데 요즘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이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고받고를 잘한다 이거죠. 내가 이제 빠져야 될 때 딱 빠지고, 그죠? 치고 들어가야 될 때 딱 치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 투자 매매 동향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런 시장은 조금 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들은 뭐 그대로 뭐 홀딩하는 전략이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그저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트레이딩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죠? 또 내일이 지나면은 이 우리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외인들의 포지션과 그죠? 이 파생 상품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솜씨가 좀 나는 솜씨가 좀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관망하는 뭐 그런 자세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해주신 투자 유의사항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동성의 파고를 어떻게 잘 넘어야 될지, 위기를 혹시 기회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전략에 대해서 다음 코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전쟁 리스크에 유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급락했다. 널뛰는 국제유가 속에 뉴욕 증시는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혼조 보합으로 마감했다. 10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S&P 500은 0.21%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0.07% 내렸다. 반면 나스닥은 0.01% 상승하며 간신히 강보합을 지켰다. 장중 내내 유가 흐름에 따라 지수가 출렁이는 전형적인 전쟁 장세였다.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WTI는 11.9% 떨어진 83.45달러, 브렌트유는 11% 하락한 87.8달러에 마감했다.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과 제재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2022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만 이란의 원유 수출 위협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 변수로 남았다. 채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됐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15%대로 상승했다. 반도체는 강세, 소프트웨어는 약세로 엇갈렸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CPI와 PCE 물가지수, GDP 수정치를 통해 전쟁 충격이 물가와 성장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가늠할 전망이다. 최근 유가가 출렁이면 투자자분들 마음도 출렁입니다. 마음을 잘 다잡고 전략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동 전쟁 장기화되면 안 될 텐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의 상황 판단을 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도 굉장히 해프닝이 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긍정 부정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랄까요, 조기 종식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결자 해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 참 다행이다라고 싶고요. 가장 큰 건 뭐냐도 역국 유가가 120달러를 갔다 왔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사실은. 네. 저도 여기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변동성은. 변동성. 예, 그래서 어마어마했던 거는 확실한 것 같고 확실히 이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하고 좀 다르다. 예, 그때는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의 원유가 생산이 안 된 게 아니라 네. 러시아를 돕기 싫어서 선택적으로 사지 말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그거는 좀 대응이 그나마 했던 건데 지금은 돈을 싸들고 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걸 못 통과하니까 원유를 못 싸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슈라서 그만큼 시장이 격하게 불과 한 2, 3일 사이에 당시 러우 전쟁 때 최고점을 그냥 바로 하루 만에 갔다 올 정도로 좀 심각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1차적으로는 종식 가능성을 얘기해 주었던 것은 좀 다행이다. 그래서 조기 장기전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시장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네. 이게 우리가 통상 이제 선물 가격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선물이라는 게 당장 다음 달에 받을 거, 그 다음 달 받을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래 특정 가격으로 사오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지금 다음 달에 사올 거는 거의 100달러 수준인데 브렌트 선물 기준으로 6개월 후에 받을 가격, 사올 가격은 지금 80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은 원유가 안 돈이 지금 급하게 사야 되긴 하겠는데 6개월 후쯤 되면은 지금보다는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지금 선물 시장에서 원유 트레이더들이 이건 실무를 진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적어도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중론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가로 이제 원유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예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는 참 다행이지 않냐 싶고요. 다만 하나 좀 뭘까 껄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란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어제 이제 뭐 CNN이나 뭐 이런 데서도 나왔죠. 기뢰를 설치한다. 네. 이거는 좀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뢰가 만약에 그 좁은 30km밖에 안 되려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로 배가 다니는 구간은 한 3km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거의 줄 서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큰 배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거기에 기뢰가 설치되면 정말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뢰라는 거는 이 땅에다 매설하는 거와는 달리 해류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어서 정작 그 기뢰를 설치한 사람들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기뢰 설치는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것 자체가 정말로
정말로 전폭적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그냥 예견으로는 아마 요 길에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서 트럼프와의 종전 협상에서의 카드로 이란이 쓰려고 하는 거 아닐까? 네, 기회를요.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우리 너희 자꾸 뭐랄까 여기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심하게 가면 기회로 완전히 막아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1차적으로는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안정은 됐지만 이란의 이거는 이게 서로 반대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란의 움직임까지가 어느 정도 시장이 확인을 해야 돼서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 장세가 짧게는 이번 주, 적어도 한 다음 주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의 의견은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건데 단기간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협상 카드가 필요하니까 이란에서는 기회라는 거를 지금 들고 왔다라는 맞습니다. 거로. 네. 그 또 얘기 나오면서 막 유가가 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없애라, 알아서 없애라, 또 엄포를 놓고 막 계속 이러는 와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래 이런 상황이면 어떤 유조선이 아무리 군함이 옆에서 지켜준다 해도 기뢰를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막혀 있는 건 맞고 지금 막힌 게 지금 거의 9일, 10일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원래 당장은 지금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까지는 풀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그 중동의 저장고가 지금 계속 차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 경로로 사우디나 UAE에서 빼내고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 일편이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 규모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거기에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여기서 트럼프의 말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위험이 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만약 최악의 상황에 가스 밸브를 잠가버리면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되는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든 네. 제가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유조선이 들어가져 갖고 어쨌든 생산하는 걸 받아갖고 그러니까 소위 바다 위에서라도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만이라도 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버텨는 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유가 굉장히 민감한 게 사실이었고 그에 따른 전쟁 리스크 코스피 상관관계는 좀 높아 보였습니다.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외 우리한테는 다 대외 변수인데 일단은 미국 외로 놓고 보면 중동전의 유가 급등나 이 일단 1차 변수인데 그 외에 기존에 갖고 있던 변수는 우리가 늘 작년부터 가을부터 고민하게 됐던 미국의 3호 신용 대출 이쪽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드디어 지난주 동안 워낙 여기에 가려져 갖고 큰 이슈는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조차도 환매를 제한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신용 긴축, 경색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또 밤사이에 오라클이 새벽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시간 외에서 많이 한 8% 이상 급등을 했죠. 워낙 AI 투자는 잘 되고 있는데 다만 그러니까 AI 비투에 대해서는 시장이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게 주식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오라클 CDS 스프레드 결국은 오라클 채권이 부도날 거에 대한 보험료는 여전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아직은 서로 간에 그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용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AI 시장의 규모가 결정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 자체는 여전히 약간은 좀 뭐랄까 개운치 않은 맛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AI 그 소위 파괴론 또 AI 뭐 버블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투자 앞으로도 우리 이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는 좋은 희소식이긴 했는데 큰 흐름에서는 아직도 AI의 변동성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신용시장에서로부터의 그러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남아있는 중동을 제외한 나머지에선 가장 큰 변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작년 고점 대비 오라클은 50% 주가가 확 낮아졌잖아요. 근데 신뢰 회복의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8% 오르고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증시 변동성이 너무나 큽니다. 뭐 30년 만에 이런 또 장은 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만큼 거래 대금 그리고 뭐랄까 거래 강도 굉장히 과열 구간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할 산업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사실 단기, 장기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 장기적 흐름에서는 이 중동 사태가 결국은 해결된다는 가정하에는 우리가 그 소위 그 중동전 이전 우리가 2월까지 보았던 시장의 흐름이 지속될 거다. 즉 주도주들은 여전히 유효할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유가의 급등락에서 피해 수혜주를 좀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뭐 미국 기준이 하지만 전 세계에 다 통용이 됩니다. 한 달 내 유가가 10% 이상 급등했던 시기에 그 지수 대비 소위 그 호조를 보인 업종, 부진을 보인 업종 그냥 심플합니다. 그 원유를, 석유를,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또 관련된 업종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반면에 소비를 많이 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 우리 항공사 같은데 자동차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극명하게 갈리는데 거꾸로 이 사태가 잘 해결돼 갖고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다면 저게 반대로 뒤집히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단기 뭐 어떤 플레이를 하실 때는 요 흐름을 한번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꼭 이것이 영원하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흐름은 유가는 어쨌든 이 국면이 지나면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게 대전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것을 역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아마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파생된 부분, 인플레이션, 예, 물가 안 잡히는 거, 그리고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 안 잡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이러다 보니까 연준의 셈법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 또 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결국은 트럼프가 중동발 타코를 했죠. 뒤로 물러섰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유가발 그 물가 상승, 뭐 이런 우려 이런 것이 컸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가 2개 발표되는데 2월 달 미국의 CPI가 미국 수요일 날 아침에 발표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미뤄졌던 1월 달 PCE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CPI 2월 달 물가는 다행히 좀 왼쪽에 보시면은 지난달 대비 0.2% 좀 하향 안정화될 것 같은데 이걸로 사람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위로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3월 달부터 유가가 거의 2배 올랐잖아요. 네. 고점으로 보면은. 그래서 한 50%는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보면 3, 4, 5, 6 뒤로 갈수록 보통 이것이 헤드라인 CPI를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은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PC는 12월, 1월 연속으로 전월비 0.4% 이상 급등하면서 연준한테 부담을 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시기는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뒤로 후퇴해서 9월이나 돼야 될 것 같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을 그런 식으로 밀어놓은 상태고요. 당분간은 중동발 또 사실 미뤄졌던 관세 그 발 이런 소위 상승 압력이 당분간 작용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도 이 상황에서도 못 내려오고 있어요. 보통 이러면 내려와야 되는데 채권도 그러니까 소위 채권 경매도 원활치 않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서 당분간 미국 시장 적어도 글로벌 장기 금리에는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삼성전자가 19만 2천 원, 그러니까 20만 원 선 회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SK하이닉스는 더 뛰네요. 97만 7천 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국내 증권사에서도 뭐 목표주가 올리는 삼성전자 단에서 있었는데 근데 또 현대차증권에서는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폭이긴 하지만 약간 좀 신경 쓰여지는데 장기 추세에는 큰 문제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인 네. 아까도 말씀드린 오라클 같은 회사조차도 이렇게 매출을 급등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타이트한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이 뭐 내년 그리고 지난주에는 브로드컴이나 마벨의 실적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주도주 상황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과거 하나증권에서 재미있는 자료를 발표해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유가가 급등했을 때 그것을 결국은 가격에, 비용이 증가했을 때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판매가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좋냐 나쁘냐를 봤을 때는 확실히 반도체가 제일 좋았다. 지난 2015년 이후로는. 그게 지금 이미 과거의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송, 방산, 조선, 에너지 이 순으로 상대적으로는 소위 가격 전가력, 비용을 우리 판매가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좋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결국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벌써부터 기대를 꺾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대표님,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저도 좀 놀랐는데, 이런 전쟁 리스크 와중에서도 올해 코스피 연말 목표치가 6,400에서 7,0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한편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나오는 전쟁 리스크 속에서도 이건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7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혹하는 게 음모론이죠. 근데 사실 증권사들이 그렇게 하지는, 저도 증권사, 운용사 다 있어봤지만 그러니까 증권사가 그걸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골드만삭스에서 프라임북이란 걸 운영합니다. 뭐냐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을 상대로 그들의 돈을 유치해서 운영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소위 이제 공매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 프라임북에서 아시아 순거래 흐름을 계속 추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이제 글로벌 큰 손들이죠. 헤지펀드, 스마트머니들, 그들의 한국, 일본, 대만은 이 지난주 엄청난 폭락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위 더 많이 사왔다라는 거죠. 네. 계속 좀 늘려오고, 중국, 홍콩은 상대적으로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에서 지난주에 또 얼마나 큰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오히려 특히 그 상에 한국이 지금 증가율로는 가장 높은 일본을 제치고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정책보다도 한국 시장을 더 믿는다 볼 수도 있겠죠. 거꾸로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I 투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스마트머니들인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한국에 투자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여전히 이 국면이 지나가고 나면 AI 관련된 반도체 수혜에 대해서 글로벌 스마트머니들도 여전히 동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골드만삭스의 사실 뒤늦은 사실은 연말 주가지수 목표가 상향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늦은이라고 또 생각하면 좀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쟁 리스크에 나와서 문제인 거지. 예. 궁금한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위기를 지렛대 삼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면서, 아무튼 이 변동성 파고를 잘 지나는 게 관건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 주가 그리고 다음 주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고요. 슬기롭게 이 파고를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을 향해 전쟁 이후 최대 강도 공습을 예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10일 오늘이 가장 격렬한 공격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대한 분노 작전 열흘째,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90%, 자폭 드론이 83%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50척 이상의 이란 함정을 제거했고, 미사일 비축분 발사대 방산 기반과 핵무기 보유 능력 차단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의 고급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대부분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미군 전력이 큰 방해 없이 이란 영공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다만 테헤란 주민들은 개전 이후 가장 강한 공습과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해 확전 우려는 여전하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요즘은 정말 눈 깜빡하면 새로운 유행이 등장합니다. 두쫀크는 이제 살짝 뒤로 물러난 분위기고요. 어제 방송을 했던 봄동 비빔밥도 잠잠해졌습니다. 대신 요즘 SNS에서 새롭게 떠오른 디저트가 있는데요. 바로 버터떡입니다. 지금 일부 베이커리 매장에서는 두쫀크가 아닌 버터떡을 사기 위해 오픈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땐 버터의 떡?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죠? 찾아보니까 이 디저트는 중국 상하이의 전통 떡 디저트인 황요넨 가오라는 유래된 음식입니다. 중국에서는 새해에 즐겨 먹는 떡인데요. 여기에 버터를 더해 구워낸 디저트입니다. 그래서 식감이 아주 강력한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요즘 유행하는 바로 그 겉바속전 스타일입니다. 사실 이 포인트 조금 익숙하시죠? 맞습니다. 두쫀크 열풍도 결국 쫀득한 식감에서 시작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포인트가 사람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버터의 고소한 풍미,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까지 더해지면서 아는 맛인데 계속 먹게 되는 맛,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건 호불호 없는 맛이다. 아는 맛인데 손이 멈추질 않는다. 이런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요즘 디저트 시장의 특징은 유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빵과 디저트에 돈을 아끼지 않는 젊은 소비층을 면바오나오다이라는 우리말론 일종의 빵순이 경제라고 부릅니다. 서양식 베이커리의 전통 식재료를 결합한 퓨전 디저트나 전에 없던 독특한 식감을 가진 제품이 나오면 바로 지갑을 여는 소비층을 말하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확산되는 이색 디저트 열풍도 이 흐름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버터떡 열풍에서 또 하나 재밌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버터런 챌린지인데요. 이 챌린지는 이름 그대로 달리면서 버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생크림을 지퍼백에 넣고 계속 흔들면서 달리면 지방 입자들이 서로 뭉치면서 버터가 만들어지는 원리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완성까지 걸리는 거리입니다. 보통 버터가 만들어지려면 약 10km 정도를 달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SNS에서는 버터 만들다가 마라톤 완주하게 생겼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버터떡 이야기를 하다 보니 떠오른 기업은 바로 롯데웰푸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버터떡의 핵심이 바로 버터와 밀가루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롯데웰푸드는 국내에서 빼빼로, 마가레트, 몽쉘, 가나 초콜릿 같은 디저트를 만드는 대표 제과 기업이죠. 특히 마가레트나 버터 비스킷류처럼 버터 풍미가 핵심인 제품군이 많아서 이런 디저트 트렌드와 소비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최근 제과 업체에 다시 주목해보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핵심 원재료인 카카오 가격이 크게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원가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코아 선물 가격은 작년 $10,000 수준에서 최근 $3,00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해외 성장 기대감도 붙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인도와 카자흐스탄 등에서 제과 사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 법인은 지난 5년 동안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며 글로벌 디저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요즘 트렌드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비빔밥, 오늘은 떡, 내일은 또 어떤 디저트가 등장할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유행과 챌린지가 등장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비싸진 노트북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아까 AI 이미지죠. 저도 많이 만들어봤는데 두바이 쫀득 쿠키 만들어 달라면 자꾸 저렇게 쿠키 모양을 만들더라고요. 두바이 쫀득 쿠키 우리가 유행한 그 통통한 거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AI가. 그래서 답답한데 저기도 쿠키로 나왔네요. 자, 어쨌든 지금 저 아까 버터런 챌린지 보고 전 경악을 했는데 진짜 저게 제가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건가요? 지금 저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버터런 챌린지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제가 아까 그 검색해봤거든요. 버터떡. 그 코트라라고 아세요? 그 양재동의 코트라 한국무역공사 거기서 이제 전 세계 지역별로 무역가님들을 파견해 놨어요. 거기서 보고서를 써주거든요. 근데 이미 2025년도 9월달 코트라 보고서에 상하이 무역가님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버터떡 열풍이 불고 그 중국인들이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런 게 부는지 자세하게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코트라 보고서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굉장히 양질의 보고서가 많거든요. 다 무료인데 그 무효과님들이 이제 그 월급 받고 거기서 올려주시는 건데 현지에서 올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발빨라요. 근데 2025년도 9월이니까 6개월 전에 이미 그 버터떡이 등장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국 버터떡 같은 거 나올 거 6개월 전 거를 미리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탕후루, 마라탕, 버터떡 이게 다 중국에서 시작됐더라고요. 솔직히 중국 거 시멘트 들어있을 거 먹기는 싫은데 어쨌든 그 유행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전환시켜가지고 저렇게 인기 제품들이 자꾸 나오니까 다음 인기 아이템을 찍어서 만약에 주식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은 미리 공부를 할 수도 있다. 근데 뭐 그렇죠. 롯데 웰푸드가 뭐 그렇게 가진 않아가지고 네,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종목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바로 보도록 하죠. 10.37 오르네요. 급등합니다. 네, 하나오션 17위에 있네요. 요즘에 미래에셋증권이 무섭게 올라가지고 엄청 따라오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자, 미래에셋증권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미래에셋증권 투자해가지고 그거 수수료 뽑아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미친 듯이 가가지고. 자,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그냥 다 영문으로 할게요. 왜냐 한글로 변화했더니 어제도 보셨죠? 한글이 자꾸 이상하게 변화를 휴림 로봇을 효림 로봇이라고 하고 하나오션을 변환했더니 아까 무슨 하나해션이라고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영어로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것도 약간 좀 쭉정이 스타일인데 괜찮죠? 과거 실적 괜찮고 미래 실적이 조금 불안한데 가치에서는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배당은 아직 성장 중이니까 조금 인색할 수밖에 없고 재무제표도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렇죠? 아쉬운 건 좀 노란색이죠. 이게 좀 좋고 빵빵해질수록 초록색으로 변하거든요. 이런 상태고요. 자, 아주 무슨 오각형 저런 상황은 아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대충 저런 모습이고 자, 돈을 어떻게 버나 봅시다. 이 두 개가 여기 색칠된 데가 그냥 그 포인트라고 했죠. 이게 매출.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빼면은 나한테 손에 딱 떨어지는. 하나오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 손에 끝에 떨어지는 돈. 이거거든요. 지금 버는 매출에 비해 많이 안 떨어지죠. 이게 트리언이니까 13조라고 생각합니다. 트리언이니까 13조 정도 버는데 마지막에 손에 떨어지는 거 1조 정도 떨어져요. 1조. 근데 여기서 13조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돈을 버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머천트십, 이게 상선. 우리 뭐 자동차 운반선, 뭐 벌크선, 뭐 LNG선, LPG선, 뭐 종류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 상선 만드는 게 10조니까 거의 이제 하나오션은 이게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인 건 아시죠? 전신.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오션이 됐잖아요.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그 똑같은 어떤 그 비슷한 구조로 왔어요. 상선 위주로 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 13조에서 10조를 상선에서 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린 나오면 이제 저기죠. 군함이죠, 군함. 군함 스페셜 뭐 어쩌고 돼 있는 거예요. 점점점 길어서 빠진 거죠. 상선이나 특수선 이런 것들이 2.25, 2조 정도. 그러니까 10조, 2조 이 정도 차이거든요. 5배 정도. 군함 같은 거에 비해서 5배 정도 상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뭐 방산으로 떠가갖고 하나오션이 방산으로 뜨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은 유가가 올라서 뭐 지금 같은 그냥 좀 지금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너무 지정학적인 스크로 와 미친 듯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경제가 천천히 성장하면서 유가가 차분히 오르면서 그런 구간에서 지금 잘 오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가가 오르면 그 LNG나 LPG나 뭐 이런 것들도 옮겨 다니는 유동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거고 E&I는 이제 엔진입니다. 엔진이나 기계 이런 게 6,8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선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여기서 비용을 빼야겠죠. 여기서 매출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원가. 그러니까 이 배는 뭐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거북선이 아니기 때문에 후판이라고 두꺼운 강철을 쓰기 때문에 철강을 쓰죠. 철강을 쓰고 대부분 그러니까 인건비도 있지만 그런 재료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여기 있네요. 요 코스트가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13조를 벌어서 여기서 매출 원가죠. 이제 코스트 오브 세일 매출 원가가 거의 11조가 빠집니다. 매출 원가가 큰 산업이에요, 원래. 그래서 1조 7천억 정도의 이 지금 저희가 남죠. 매출 총이익이 남고 거기서 이제 비용을 나머지 다 빼게 되면 이제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지금 손에 쥔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런 플로우만 아시면 돼요. 그냥 크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오션은 13조를 버는데 10조 정도를 상선에서 창출하고 있고 마지막에 손에 쥐는 건 1조 정도고 매출 원가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다. 철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가. 아까 그 오각형 분석에서 지금 좀 그 점수가, 가치 점수가 애매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치 점수가 높다는 거는 PER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PER이 무조건 낮아서 좋은 건 아닌 건 아시죠? PER이, 그러니까 여러 기업이랑 동등한 기업,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업 안에서 저평가가 되었으면 PER이 낮으면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건데 그냥 그 산업 전체가 PER이 낮은 거면 그건 사양 산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인기가 없는 거지 PER이 무조건 낮다고 저평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양 산업에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니까 PER이 낮죠. 그거 보고 저평가라고 하면 안 되죠. 단순히 숫자가 2배, 3배라고 낮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산업인가? 그리고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가? 그게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성숙 산업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비교 대상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자, 보니까 지금 ARM 홀딩스 여기다 넣었네요. 159.8배 나오고 이거는 저기네요. 제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께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께 나와버려가지고 뒤로 가겠습니다. 외국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걸 해놨네요, 제가. 자, 요 지금 주로 상선에서 매출이 10조 정도 나오는데 아까 그 다음에 2조 정도가 군함에서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장보고함. 바로 하나오션이 건조했습니다. 장보고 1, 2, 3. 우리 장보고 장군님의 어떤 역사책에 나온 그런 활약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해군이니까 이런 그 해상에서 굉장히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분들의 이름을 따는데 장보고함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기뢰 발사해가지고 민간선이긴 한데 스리랑카 그 해상에서 그 이란 배를 두 동강 내서 부셔버렸잖아요. 그런 어떤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멋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오른 이슈. 이슈도 이제 딱 사진으로 딱 보기 좋게 준비를 합니다. 이제 글이 아니고요. 그렇죠? 글로 보기 힘드니까. 자, 오늘의 이슈 사진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왜 올랐냐면 자, 이것 때문에 올랐어요. 자, 보니까 이때 나 깜짝 놀랐어요. 정운찬 예전에 서울대 총장님 아니세요? 언제 또 이런 데로 가셨죠? 언제 모르겠어요.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님이 되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정운찬 그 이사장님 말고 누가 받았죠? 하나오션이 딱 찍었거든요, 오늘. 상생 간담회 하는데 하나오션의 조치가 원하청 기업 근로자의 동일 비율 성과급에 그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상생 기업으로 잘하고 있다 해서 하나오션에 전화할 뻔했었다. 그래서 그 워딩이 지금 뉴스로 다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하나오션이랑 비슷한 얘기가 하더군요. 먼저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번 거 냠냠. 하나오션 16주. 자랑이네요, 자랑. 그렇죠? 1시간 동안 10.2% 수익 20만 원 정도 벌으셨습니다. 시급 20만 원.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렇죠? 시급 20만 원. 어마어마한데요. 자, 요즘 주식은 오르는 게 계속 오른다. 뉴스를 봤다면 얘는 오를 수밖에 없음.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여튼 저 상생 그 관련 그 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오션을 칭찬했다는 그 소식, 그 뉴스가 지금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거든요. 얘는 오를 수밖에 없음. 자, 이거 사나 곧 날아간다. 보니까 방사는 강했는데 약간 얘도 방산이긴 한데 좀 비중이 적고 해군 쪽이라 안 움직였었는데 그리고 또 조선 쪽이 많고 오늘 그래서 조방원 중에 조선 그리고 방산에도 얽혀 있는데 좀 덜 간 해군 쪽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저 상생 이슈가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니까 괜찮네요. 그렇죠? 파란색이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오늘 괜찮습니다. 괜찮은 흐름이고 오늘 현대무백스 보겠습니다. 현대무백스.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무백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가? 네, 벌써 물류 자동화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좀 그쵸. 재무제표는 좋은데 일단 배당에 인색한 건 다 알겠어요. 성장주니까. 과거 실적과 미래 실적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가치 점수에도 낮은. 가치 점수가 낮다는 거는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어디서 돈을 버는지 봅시다, 이것도. 현대무백스는 어디서 돈을 벌까요?
자, 하나오션보다는 확실히 적네요. 일단 트릴리언이 아니라 빌리언이기 때문에 한 단계 낮죠. 이거는 빌리언이니까 이게 4,300억이라고 읽으면 돼요. 매출액이 4,300억인데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260억. 요 정도. 그 다음에 어디서 돈을 버냐? 4,300억에서 4,000억이 로지스틱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CJ 로지스틱스 어쩌고저쩌고 물류 자동화에서 대부분 돈을 법니다. 그리고 IT 서비스가 250억. 250억이죠. 그냥 4,000억이 물류 자동화니까 그냥 물류 자동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택배 상하차가 뭐 죽음의 알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로봇이나 시스템으로 돼갖고 막 쿠팡 뭐 뉴스 보시면 막 자동으로 막 택배가 움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물류 자동화 해주는 그 기업이고, 이 매출 총익 여기도 보면은 매출 원가가 3,340억. 여기도 매출 원가 많이 드네요. 그래서 69억 정도 매출 총익이 나오고, 매출 총익에서 이제 다른 비용들을 제외하니까 딱 260억이 남는 요런 구조입니다. 네, 대충 현대무백스의 흐름도 이해하셨죠? 어떻게 돈을 버나.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현대무백스가 저기네요. PER이 상당히 높네요. 지금 126.5배를 받고 있는데 GS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이 81.5배를 받고 있고, 캡코가 58.6,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상당히 낮네요. 11.2배. DLENC는 8배밖에 받지 못하고 있네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보면 현대무백스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126이라는 저 절대 수치 본 게 아니라 비교 대상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높잖아요.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대무백스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이제 실시간 재고 관리, 효율적인 작업 운용, 생산 극대화, 처리 능력 증대 해가지고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물류 자동화. 공장에 이제 사람이 없고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옮겨갔다 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자, 이슈 가볼까요?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요 이슈죠. 이슈죠. 사진을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저도. 자, 오늘 이게 상생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상생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오션 잘하고 있다. 내가 너무 잘해서 전화할 뻔했다. 전화할 뻔했는데 전화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노랑봉투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노랑봉투법이 근로자들을 위한 건데, 근로자들에게 좀 더 챙겨주기 위한 법인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됐냐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상생을 하는데 보통 기업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 수준의 일을 하는데 더 싸게 먹히는 로봇을 써버려서 오히려 인간에게 잘해주려고 한 법이 인간을 자르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양면을 가진 법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노랑봉투법 안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자문기구도 운영하고 콜센터가 있어서 기업들이 여기저 전화하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무백스가 관련주로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랑 좀 다르죠. 하나오션은 조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면서 상생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아서 오르는 거고, 현대무백스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물류 자동화를 하기 위해 현대무백스를 이용할 것 같다는 그 어떤 그 논리하에 오르는 겁니다. 자, 커뮤니티 가볼게요. 자, 결국 개미탕으로. 정말 잔인하네요, 여러분들. 왜 저렇게 하셨어요? 자, 탕후루에 개미들이 막 달라붙어 있는 모습. 이게 약간 그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달라붙어 가지고 수급이 꼬이면은 저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형상화한 것 같고요. 신용 쓴 게 아니면 개인은 시간이 무기라서 냅두면 먹음. 그렇죠. 요즘에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다 빠지는데 빠졌다고 올랐다 난리 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의 경쟁력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아니에요. 경쟁력은 여전하잖아요. 지금 왜 빠져요? 외부 변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데.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 퇴출만 안 되면 돼요. 레버리지 쓰다가. 그러니까 신용만 안 쓰고 개인은 시간이 무기니까 견디면 되거든요. 신용 쓰신 분들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지금. 자, 시원하게 팍팍 올라봐라. 자, 꼭 내 평당 근처 왔다가 다시 돌아가냐. 이거 참, 그렇죠. 진리. 내 평당 왔는데, 팔려고 했는데, 한호가 놔두고 안 올라가지고 옷 팔고 내려가 버리고.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거를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인지 저도 뭐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보겠는데 모르겠는데 어떤 그 여주인공이
지하철에서 뭐 남친인지 남사친인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무백스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이제 부연 설명 없이 바로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기야, 만약에 내가 그때 무백스를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 간밤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반등에 성공한 점, 그리고 오라클이 호실적을 발표한 점, 이러한 점 등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이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국제유가도 90달러 밑에서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투심을 이끌었는데요.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5,710선까지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3.31%가량 오르면서 전장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강세 탄력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5,715포인트까지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3.31%가량 오르면서 85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시총 대형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요. 특히나 어제 삼성전자가 16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점 등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 시총 대형주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31%가량 오르면서 1,163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어줍니다. 6,7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기관,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순매도로 돌아섰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데요. 어제 조단위 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3,000억가량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도 3,6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오늘 기관, 그 안에서도 연기금의 순매수가 시장을 이끌어줍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기관의 수급이 강한데요. 1,300억가량 시장을 사들이면서 오늘 양시장 기관은 장 초반 대비해서 매수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300억가량 순매도, 외국인도 640억가량 순매도하면서 오늘 기관만의 순매수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으로 개장했는데요. 1,460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1,468원 선 지나갑니다. 국제 유가의 하락과 함께 원달러 환율도 하방 압력을 받아갑니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한화에 인수된 이후 처음으로 선박을 인도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 해사청으로부터 수주한 다목적 선박 3호인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를 이달 초 인도했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앞서 지난해 진행된 선박 명명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화는 필리조선소의 선박 건조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격적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을 투입해 필리조선소의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을 현재 1.5척 수준에서 20척까지 끌어올릴 예정인데요. 오늘 하나오션 주가가 장 초반부터 현재 시간 기준까지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53%가량 오르면서 13만 7,400원 선 지나가는데요. 장중에 14만 원 선까지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6% 넘게 오르면서 함께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42만 8,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4.85%가량 오름세 2만 9,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K가 약 5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섭니다. SK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자사주 약 1,798만 주 가운데 임직원 보상 목적을 제외한 1,469만 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지주회사 설립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SK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주 가치 제고라는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영향으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발표도 잇따랐습니다. 10일 삼성전자가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KCC 역시 이날 자사주 약 117만 주가량을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며 오늘 이를 발표한 기업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2.5%가량 오르면서 19만 2,6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19만 원 선 회복하며 출발했고요. SK 주가도 4.13%가량 오르면서 36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KCC 주가도 10.18%가량 오르면서 56만 3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국제유가 하락과 미국 반도체주의 강세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 속에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몰리며 5,700선을 회복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 속에 급락했는데요.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45달러로 전장 대비 11.9%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AI 공포 논란을 불식시킨 점도 반도체주의 투심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켰는데요. 주주환원 정책 발표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자사주 소각 결정이 시장 전체의 밸류업 기대감을 다시 불태우는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소화하면서 대형 우량주 위주의 릴레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가 4% 넘게 오르면서 삼성전자 주가 키 맞추기 기대감이 함께 붙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수급 강하게 붙고 있고요. 14만 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도 3.84%가량 오르면서 97만 4천 원 선 지금 회복을 했고요.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5% 넘게 상승하면서 58만 3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이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투심이 개선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3차 상법 개정과 함께 연일 자사주 소각 계획도 발표되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 세워봐야 할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중동 사태 변수 좀 상당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이 시간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하루를 좀 맞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뭐 하루는 뭐 10% 올랐다가 뭐 하루는 또 뭐 10% 떨어졌다가 이게 무슨 뭐 잡주도 아니고 뭐 시총 1, 2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주시장을 보신 분들은 막 현기증이 느껴진다.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제 올라갈 때 좋지만 뭐 떨어질 때는 도대체 하루의 일상에 손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식시장에 그냥 잠잠하게 보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당부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미수를 통해서 이제 거래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10%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3거래일째 결국 내 대금이 결제된다는 그걸 갖다가 활용하셔가지고 미수 결제를 갖다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절대로 지양하셔야 될 거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령 어제 10% 떨어서 오늘 또 10% 올랐으니까 거기에 미수를 갖다가 하면은 내가 큰 어떤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거는 이제 설령 이례적으로는 이제 성공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투자 방법이죠. 그래서 설령 그때 성공했을지라도 지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마음속에, 나의 머릿속에 그렇게 해서 투자했더니 내가 수익을 짭짤이 남겼어라는 것이 머릿속에 남으면은 올바른 투자 방법을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정통 투자 방법을 갖다가 내가 기피하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급적 지양하시길 원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사태의 증시가 변동폭이 큰 거 굉장히 또 이례적으로 꽤 오랫동안 시장을 봐오셨던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눈여겨볼 점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걸 포인트로 보셨습니까? 예. 그 어저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거의 다 합치면 1조 5천 정도 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큰 거는 결국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원유가 전 세계 물동량이 전 세계 원유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 전쟁을 갖다가 계속 지속할지라도 뭐 심지어 뭐 미국 육군이 이제 지상군을 파견할지라도 사실은 그것과 무관하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조선이 계속 지나갈 수 있으면 그 오늘 새벽 같은 경우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뭐 20%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전체적인 증시는 마치 남일처럼 뭐 전쟁이 터진 것은 비극이고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비극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은 그래도 전쟁 이전처럼 만약에 활동할 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제 이란이 사실은 그 정권을 갖다가 계승을 했는데 그 정권을 계승한 이란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뭐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현재 알려진 사실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외국인 매도 형국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수하는 그 포인트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 거네요. 예. 그런 부분에 좀 여력이 지속적으로 붙을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거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우려감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큰 문제를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장기전에 대한 예. 부분은요? 예. 그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종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란이 행복하지 않아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기준선을 정했는데 이 기준선에 도달했으면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놓은 기준선은 무엇이냐?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이란이 NPT 체제를 탈피하면서 우리도 독자적인 핵을 갖고 있다. 독자적인 핵을 갖고 이제 무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란이 뭐 10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죽은 지난번에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가 계속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이란이 갖고 있는 핵을 갖다 우라늄을 갖다가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이란이 핵을 갖다가 우라늄을 탈취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방식으로 핵을 무력화시킨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갖다 끝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 이란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이제 살상행위, 그 이란 최고 수뇌부도 발표를 했죠. 3,000명을 죽였다. 이틀간의 것을 3,000명을 죽였다 얘기했는데 그는 당국자의 최고의 이제 발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언론의 종합을 보면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를 죽였을 거로 여겨집니다. 그런 정보를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 행정부가 이란 최고 수뇌부가 이런 것들에서 뭔가 재발 의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란이 항복 선언을 할지 않을지라도 이제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 봅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정도 전쟁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 정도까지 만약에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으면은 그 어느 정도의 원유가 수급이 되게 되니까 그러면 수급이 된다는 건 단적으로 WTI랑 그 브렌트유가 이제 내려가게 되니까 유가가 내려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란의 종전이 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간주하면서 시장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차남이 선출이 되면서 뭐랄까 강대 강에 대한 구조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정치 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는지 관전 포인트 좀 전해주신다면요. 예. 예. 그 차남이 승계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강대강으로 가니까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뭐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최측근이 이란 혁명 수비대인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 최측근으로서 더 강경 노선을 치다르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유가가 이제 뭐 126달러가 아니라 130달러가 올라갔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반드시 성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만약에 환원한다면 만약에 불교라면은 개신교라면은 승려라든지 목사여야지 최고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도
성직자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이냐?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성직자인데 두 번째는 세습을 기피합니다. 세습을 싫어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차남이 승계했다는 것은 이란 내부의 정통성을 지닌 성직자 내부에서는 뭔가 바람직한 승계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차남, 호메네 역시 전체적인 장악력을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 차남이 성직자인데 아버지 같은 성직자는 아니다. 아버지 같은 성직자는 무엇이냐? 적어도 그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내세를 믿고 그러면서 이란이 신정체제, 무슬림이 원하는 최고의 어떤 알라가 통치하는 신정체제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이 최고 지향점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성직자였으니까 차남도 성직자였으니까 그런 신정체제를 구축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차남이 벌써 그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유럽에다가 거의 7천억 가까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세를 갖다 바라보는 사람이 7천억 정도 현세의 부를 갖다 치부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는 이슬람의 통치라는 코란이 통치하는 신정체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일종의 속물이기 때문에 이 속물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냐? 결국 모든 독재자가 그렇지만은 말로는 국민들에게 어떤 어젠다를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어젠다를 따르기 원하지만 자기는 자기 나름의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스타바 허메네이의 어떤 삶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그 형식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서 결사항전을 갖다가 외치긴 하겠지만 자기가 결사항전을 외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무기도 없거니와 단적으로 ICBM이 없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미국에다 ICBM에다 미사일 날렸는데 미사일이 없죠. 그렇다 보면은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중동 인근의 어떤 미군 기지를 갖다가 폭격하는 것밖에 없는데 폭격하다가 사실은 중동 인근의 여러 국가들의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외교적으로도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스타바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형식적으로는 이 결사항전을 외치지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갖다가 부를 왜 축적해놨겠어요? 자신의 삶이 아니라고 자신의 삶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스타바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 물밑에서 그 뭔가 적절한 조건을 갖다가 그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그 종전을 갈고 있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모든 시장이 원한 것은 종전이든 종전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을 예전처럼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된다면 종전을 간주해도 무방하고 그렇다면 시장과 유가는 내려가고 증시는 예전에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로 회귀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결국은 새롭게 선출된 그 최고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물밑에서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전쟁 장기화를 어떻게 보면은 일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장기화까지는 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과연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의 요인이 또 중국을 미국이 협상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 분쟁,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협상 지렛대에서 움직이려고 하게 되는 건지 그 의미를 좀 파악해 보고 싶은데요. 예. 중국의 중요한 변수인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이제 그 간단히 요약이 되면 형식적으로는 장기전을 펼칠지라도 그 무스타파랑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물밑에 협상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갖다가 안전을 해결해주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은 종전이라 간주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드론이 날려도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만 적절하게 지나갈 수 있다면은 시장은 종전이라 간주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전이냐 장기전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중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왜 중요하냐? 중국이 미국만큼 국력이 강하니까 중요하다 볼 수 있지만 이란이 해상으로 나르는 이제 원유의 80%에 누가 소비를 하느냐? 중국이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해상으로 불러들이는 원유의 15%를 갖다 누가 차지하냐? 이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석유가 수급되지 않으면 중국의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경제가 더 꼰대박질 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중국에서 중요하게 석유 수입원이 그전에 어디였냐? 이란 말고 또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를 지난 연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로를 갖다가 잡아가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안정적으로 값싼 석유가 중국으로 가던 것을 원천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란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석유가 끊어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모스타바랑 이제 전화회담을 하면서 계속 냉온탕으로 야 너네가 주는 석유를 우리가 꼭 필요해.
이 석유가 안 주면 곤란해. 이런 것들을 계속 시그널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모스타바 입장에서도 석유를 보낼 것이고 석유를 보내야지 자기가 아까 7천억에 대한 원유라는 것이 이 성직자가 어떻게 그 자금을 마련했겠습니까? 7천억이라는 부동산을 다 석유 자금을 빼돌렸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모스타바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꾸준히 이제 석유를 갖다 보내주고 거기서 뭔가를 갖다가 뭐 5% 10%든 뭘 수수료 차원에서 자기가 계속 축적하기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변수를 생각할지라도 중국 역시 이란에서 안정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가 수송되길 원한다. 이 점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석유의 15% 해상만을 기준한 것입니다. 해상 기준했을 때 15%가 이란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없어진 마당에 이란까지 없어지면 난리 나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간에 설득 내지 협박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역시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적으로 그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근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언제 좀 풀릴 수 있느냐, 그거를 좀 체감하느냐, 이게 이번 이슈의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런 전쟁을 겪고 있는 와중에 그게 좀 달라졌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요. 예. 그 우리가 이란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뉴스를 갖다 이제 압살해가지고 다른 것을 잘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고 낸드 플래시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앉아서 엄청난 수익이 자기들이 찍어내는 물량은 동일한데 판가가 올라가니까 앉아서 찍어내는 물량은 동일하지만 판가가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전쟁 터지기 직전에 이제 맥쿼리 증권의 SK하이닉스 보고서를 보면은 그 27년도 영업이익을 갖다 끌어온다면 그 당시 제 기억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100만 원이 넘었었어요. 104만 원 거래인데 뭐 100만 원에 104만 원에 큰 차이는 없는데 100만 원에 104만 원을 기준했을 때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7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PER이 2.4배입니다. 지금 100만 원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 시총 700조가 됐지만 27년도까지 이대로 계속 디램의 호황이 이루어진다면 PER이 2.4배라는 거는 너무나도 저평가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호황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2월달, 3월달 잔기가 3월달 전체 안 끝났으니까 초순만을 기준했을 때 전체 수출의 동향을 보니까 수출이 전년 대비에 더 뛰었어요. 반도체 더 뛰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반도체는 사실 미국으로 주로 파는데 왜 중동에서 원유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곤두박질 쳤느냐? 인플레이션에 곤두박질 친 것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석유를 써서 반도체의 어떤 공급망에도 부품을 만든 공급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도 천연가스도 거기에 일정 이상 이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면 카타르에서 천연가스 들어와야 되는데 천연가스가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되겠죠. 물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원유가 안 들어오고 천연가스 안 들어온다고 해서 내일 문 닫고 한 주대 문 닫고 이러진 않죠. 어느 정도는 보급을 해놨지만 그 시장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그 주가를 꼰대박질 친 그런 어떤 트리거는 분명히 됐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원활하게 원유가 공급이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그런 어떤 악재는 이번 일순간 없어진 동시에 아까 말씀 호재가 다시 부각되면서 예전의 주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중동 사태 변수 속의 한국 증시 전략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부분 좀 해결을 해주셨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우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전쟁 이후 최대 강도 공습을 예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10일 오늘이 가장 격렬한 공격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대한 분노 작전 열흘째,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90%, 자폭 드론이 83%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50척 이상의 이란 함정을 제거했고 미사일 비축분 발사대 방산 기반과 핵무기 보유 능력 차단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의 고급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대부분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미군 전력이 큰 방해 없이 이란 영공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다만 테헤란 주민들은 개전 이후 가장 강한 공습과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해 확전 우려는 여전하다. 전쟁 리스크에 유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급락했다. 널뛰는 국제 유가 속에 뉴욕 증시는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혼조 보합으로 마감했다. 10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S&P 500은 0.21%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0.07% 내렸다. 반면 나스닥은 0.01% 상승하며 간신히 강보합을 지켰다. 장중 내내 유가 흐름에 따라 지수가 출렁이는 전형적인 전쟁 장세였다. 국제 유가는 급락했다. WTI는 11.9% 떨어진 83.45달러, 브렌트유는 11% 하락한 87.8달러에 마감했다.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과 제재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2022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만 이란의 원유 수출 위협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 변수로 남았다. 채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됐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15%대로 상승했다. 반도체는 강세, 소프트웨어는 약세로 엇갈렸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CPI와 PCE 물가지수, GDP 수정치를 통해 전쟁 충격이 물가와 성장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가늠할 전망이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우리 증시 날씨는 연일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유가가 안정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훈풍이 돌며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5,700선까지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이 맑은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부터 내용 살펴보시면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 올라줬습니다. 장을 마감하고는 오라클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주가 힘을 받으며 개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언론에 따르면 SK 하이닉스가 HBM4의 최종 샘플을 엔비디아에 납품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GTC 일정이 있죠. 일정을 남겨두고 오늘 국내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증권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갑니다. 증시 반등이 2거래일 연속 이뤄지고 있죠.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00조 원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오늘 증권주는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신 장비업체도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방어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AI 네트워크, 6G 관련 투자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통신 장비 업체들이 빅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고체 관련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배터리 개막을 했죠. 여기서 삼성 SDI가 휴머노이드용 로봇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점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원전주도 연일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우선 이번 달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형 원전 폐기물 입찰이 진행됩니다. 국내 원전 시장의 규모가 약 11조 원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원전주들이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 투자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첫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그리고 원전이 거론되는 만큼 원전주가 오늘 기대감 속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주도 쾌청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을 위해 약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아마존의 로보틱스 출신 로봇 전문가들을 영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휴머노이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보실 기업은 SK입니다. 어제 지주사 중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시가총액의 약 20%로 4조 8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DS투자증권에서는 올해 계속해서 주주 환원책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목표가를 6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SK바이오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냈는데요. 경쟁사인 제논이 뇌전증 치료제 3상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모건 스탠리는 비중 축소 그리고 목표가도 6만 8천 원으로 제시했는데 이 6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이 전날 종가 기준에서 약 32%를 하회하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오늘 주가는 그럼에도 맑음을 보이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증권에서 스트레이키즈가 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된다며 오늘 목표가를 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우선 하나오션인데요. 어제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오션이 상생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된 점이 오늘 하나오션의 주가를 10% 넘게 끌어올렸고요. 오늘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기업 모두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기업의 지분을 합치면 9.9%인데요. 이러한 점이 부각되면서 수혜주로서 오늘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라일릴리와 LGL 국내 거점 설립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LGL은 국내 유망 바이오텍을 육성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십입니다. 일라일릴리가 외부와 이렇게 거점을 만드는 건 처음이라고 하고요. CG메드텍은 골대 체제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이상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